새벽 5시,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을 휘저을 때 서진수산이라는 낡은 간판에 가장 먼저 불이 켜졌다. 가게의 주인이자 시장의 터줏대감, 박서진. 그녀의 하루는 언제나 그렇게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시작되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칼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녀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살아있는 신체의 일부 같았다. 쉭, 쉭, 쉭. 단 3번의 움직임. 빠르고 간결하며 일체의 군더더기 없는 동작이었다. 그 소리와 함께 거대한 참돔 한 마리가 외과 의사의 메스처럼 정확하게 해체되었다. 뼈와 살이 분리되고 붉은 살점이 도마 위에 피어나는 그 과정은 예술적인 무용이라기보다 소름 돋을 정도로 효율적인 작전에 가까웠다. 시장 사람들은 그녀의 그 경이로운 칼 솜씨를 볼 때마다 혀를 내둘렀다. 저건 기술이 아니야. 저건 경지야. 그들의 수군거림에도 서진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미동도 없었다. 언니, 또 밤새 일했지? 이러다 몸 상해. 자, 이거라도 마셔. 옆 가게 젓갈 장수은주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서진은 무심하게 커피를 받아들 뿐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시끄러. 이런 거 없어도 안 죽어. 퉁명스러운 말투.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다. 저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지난 겨울 난방비가 없어 끙끙 앓던 폐지 줍는 할머니의 집에 남몰래 연탄과 쌀 한 가마니를 가져다 놓은 것이 바로 서진이었으니까. 그녀는 그런 여자였. 다가서기 어렵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온기를 품고 있는 사람. 그날도 서진의 칼은 쉴 틈 없이 움직였다. 그런데 문득 그녀의 칼질이 아주 미세하게 찰나의 순간 멈칫했다. 시장 건너편에서 자신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한 남자의 시선 때문이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는 그리움, 애타는 슬픔, 그리고 신락 같은 희망이 뒤섞인 복잡한 눈빛이었다. 마치 잃어버린 무언가를, 자신의 반쪽을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서진은 가슴 한구석이 저릿해오는 것을 느꼈지만 애써 외면하며 다시 칼에 집중했다. 하고 들어서는 안 되는 감정이었다. 그녀가 커다란 생선 상자를 들어 올리려 팔을 뻗는 순간 낡은 작업복 소매가 살짝 걷히며 팔뚝 안쪽이 드러났다. 그곳에는 크고 흉측하며 울퉁불퉁한 흉터가 길게 자리 잡고 있었다. 부엌칼에 생긴 상처라고 하기엔 너무나도 깊고 서늘한 흔적이었다. 마치 총탄의 파편에 찢기거나 처절한 격투 중에 적의 칼날에 베인 듯한 흉터. 이따금 그녀가 고개를 숙일 때면 목덜미에도 희미한 흉터 자국이 보이기도 했다. 그 상처들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시장에 아무도 없었다. 그저 그녀의 과거가 평범하지 않으리라 짐작할 뿐이었다. 그녀의 흉터. 그것은 그녀가 짊어진 지울 수 없는 비밀의 증표였다. 손님이 모두 끊긴 오후. 서진은 가게 뒤편 작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바다를 바라보았다. 파도 소리는 언제나 그녀를 7년 전, 이곳 부산으로 오기 전의 시간으로 데려갔다. 낯선 땅에서의 시간들. 생과 사가 종이 한 장 차이였던 그곳.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만 했던 강철의 길.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쪽 깊숙한 곳에서 반으로 찢어진 흑백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어린 소녀와 그보다 조금 더 커 보이는 소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거친 손가락으로 사진 속 오빠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사진의 찢어진 단면이 그녀의 심장을 저미는 듯했다. 오빠, 나 아직 살아있어. 그녀가 사진을 다시 품속에 넣고 막 일어서려던 찰나였다. 그 평화로운 정적을 깨고 시장 입구 쪽에서 끔찍한 비명과 함께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갑자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과일 가게의 오씨 아줌마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그녀의 가게로 달려왔다. 서진 씨, 큰일 났어. 활용파 놈들이 시장으로 쳐들어왔어. 오씨의 다급한 외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진의 눈에 그들이 보였다. 검은 옷을 입은 장정들.
그들의 중심에는 비릿한 웃음을 짓고 있는 조태구가 있었다. 서진은 조용히 칼을 도마 위에 내려놓았다. 탁! 작고 건조한 소리였지만 그 순간 시장의 모든 소음이 멎는 듯했다. 그녀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바다를 보며 슬픔에 잠겨있던 그 눈이 아니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잘 벼려진 칼날 같은 눈, 전장의 군인과 같은 눈빛이었다. 폭풍이 마침내 자갈치 시장에 상륙한 것이다. 선두에 선 조태구와 활용파. 일당의 등장에 시장의 공기는 납처럼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들의 값싼 술 냄새와 위협적인 발걸음 소리가 활기차던 시장의 소음을 집어삼켰. 그들은 일부러 좌판을 걷어차고 잘 쌓아놓은 생선 상자를 발길질로 무너뜨렸다. A, C, 비린내하고는 욕설과 함께 은빛 비늘의 생선들이 더러운 바닥에 나뒹굴었. 과일 가게옷이 아주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사과 바구니를 놓쳤고 새빨간 사과들이 공포에 질린 상인들의 발밑으로 무력하게 굴러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고 그저 이 폭풍이 자신만은 비껴가기를 기도할 뿐이었다. 단 한 사람, 박서진을 제외하고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편 채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들을 응시했다. 마치 사나운 파도를 정면으로 마주한 등대처럼. 조태구는 짓궂은 웃음을 흘리며 서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발견한 하이에나처럼 번들거렸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활어 한 마리를 구둣발로 지식이며 말했다. 이것 봐, 아줌마. 뻐끔거리는 게 꼭 지금 당신들 같네. 힘도 없이. 근데 여기가 그렇게 깡다구가 좋다는 서진수산 맞나? 듣던 대로네. 다른 것들은 다 눈가를 내리까는데 혼자 뻣뻣하게 서 있는 폼이 말이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가치도 없는 말들이었다. 그녀의 침묵은 조태구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좋아, 말이 안 통하면 몸으로 해야지. 자릿세, 보호비, 뭐 그런 거 알지? 복잡하게 굴거 없고 한 달에 50, 깔끔하게. 그럼 이 구역에서 누구도 당신 안 건드리게 편하게 장사하게 해줄 테니. 그는 서진의 좌판에 놓인 가장 큰 옥돔 머리를 구둣발로 다시 한번 지그시 짓밟으며 말했다. 모욕이었다. 그녀의 자부심과 일터에 대한 명백한 모욕. 그 순간이었다. 서진은 옆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한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조태구의 가슴팍을 향해 힘껏 던졌.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물병이 그의 가슴을 정확히 가격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어쭈. 조태구의 부하들이 흉흉한 기세로 달려들려 하자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분노할 것이라는 모두의 예상과 달리 그의 입가에는 경멸이 아닌 기묘한 흥미가 번지고 있었다. 그는 화를 내는 대신 천천히 재킷에 묻은 물을 닦아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서진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다. 사냥꾼이 예상치 못한 저항에 부딪힌 먹잇감을 발견했을 때의 그 섬뜩한 호기심. 이건 아주 재미있는데? 그때 서진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시장의 정적을 갈랐. 자갈치 시장은 너희 같은 쓰레기들을 들일 만큼 더럽지 않아. 냄새나니까 썩 꺼져. 그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선전포고이자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린 자들에 대한 무자비한 모욕이었다. 조태구는 기가 막히다는 듯 소리내어 웃기 시작했다. 하! 이 아줌마 봐라. 보통이 아니네. 좋아. 그 눈빛 마음에 들었어. 오늘 밤 아주 재미있게 해줄게. 기대하라고. 이 모든 광경을 시장 건너편 자신의 정육점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최민준. 20년 넘게 이 시장에서 묵묵히 고기를 썰어온 그는 다른 상인들처럼 공포에 질려있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눈이 가늘어졌다. 저 움직임. 군더더기 하나 없는 오직 목표를 향한 최소한의 동작. 저것은 분노에 찬 시장 안악의 몸짓이 아니었다. 수없이 반복된 훈련으로 몸에 각인된 자의 움직임이었다. 그의 손은 어느새 육중한 고기 써는 칼자루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마치 오래된 본능이 깨어난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 아주 오래전 잊고 있던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 설마 저 눈빛, 저 자세,
박중사. 그날 밤 서진이 가게 문을 닫고 홀로 남아 뒷정리를 할 때였다. 밤의 시장은 낮의 활기와는 다른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 그녀는 그들이 다시 올 것을 알고 있었다. 두려운 것이 아니었다. 차라리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쨍, 귀를 찢는 파열음과 함께 가게 전면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다. 바닥에는 돌멩이 하나와 함께 구겨진 쪽지가 나뒹굴었다. 그녀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 그 안에는 조잡한 글씨로 단 2글자가 적혀 있었다. 까불지 마. 서진은 깨진 유리 조각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유리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는 폭음과 겹쳐지며 그녀의 머릿속을 후벼파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모래바람이 휘몰아치는 중동의 어느 분쟁 지역. 20살의 박중사가 필사적으로 교전 중이었다. 사방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무전기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과 다급한 고함이 뒤섞여 터져나왔다. 바로 그때였다. 쾅! 발밑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바로 옆에서 급조 폭발물이 터졌다. 뜨거운 폭풍이 그녀의 몸을 종이장처럼 날려버렸다. 그리고 등 뒤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폭발했다. 뜨거운 무언가가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흩날리는 모래먼지인지 화약 냄새인지 아니면 동료의 피비린내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그날의 하늘은 지독한 화약 연기와 함께였다. 다시 현재 서진은 깨진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분노가 없었다. 오직 차갑게 얼어붙은 결의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남은 등을 매만졌다. 그 오래된 흉터가 마치 어젯밤에 생긴 것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그곳에는 더 이상 생선 장수 박서진이 없었다. 삭막한 전장을 피로 물들였던 707특임단의 박중사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입가에서 나직하고 섬뜩한 속삭임이 새어나왔다. 치명적인 실수를 했어, 너희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둠이 내린 시장을 바라보았다. 날 깨우지 말았어야지. 이제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희생자의 눈이 아니었다. 잠에서 깨어난 포식자의 눈빛이었. 그리고 그날 밤 자갈치 시장의 한 생선 가게에서 거대한 반격의 서막이 조용히 오르고 있었. 다음 날 아침 지난밤 박서진의 결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태구와 활용파는 더 큰 무리를 이끌고 다시 시장에 나타났. 어제보다 더 거만하고 더 살벌한 기운을 풍기면서 시장 상인들은 그들의 그림자만 보고도 혼비백산하여 좌판 뒤로 몸을 숨겼다. 그들은 다른 곳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서진수산으로 향했다. 어제의 패배감을 만회하려는 듯 조태구의 얼굴은 잔뜩 뒤틀려 있었다. 어이, 아줌마. 어제 내가 좋게 경고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보네.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의 부하들이 서진의 가게를 부수기 시작했다. 싱싱한 활어들이 담긴 수조를 엎어버렸고 은빛 비늘을 반짝이던 생선들이 더러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쿵, 쾅, 파괴의 소음이 시장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서진은 그 광경을 그저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마치 자기 가게가 아닌 강 건너 불구경을 하는 사람처럼. 그녀의 무반응이 조태구를 더욱 자극했다. 그는 서진의 바로 앞까지 다가왔다. 이게 바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거야. 그는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손을 들었다. 그리고는 서진의 뺨을 가볍게 하지만 지독히도 모욕적으로 툭 쳤다. 시장의 모든 소음이 순간 멎었다. 참을성은 좋은데 그 목덜미에 그거 흉터가 꽤 인상적이던데 어디 한번 구경 좀 해볼까? 조태구는 음흉한 눈빛으로 그녀의 목덜미로 손을 뻗었다. 그가 땀에 젖은 옷깃을 잡아채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것은 번개와도 같은 움직임이었다. 생각이 아닌 수십 년간 몸에 각인된 본능이 먼저 반응했다. 휙! 서진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조태구의 손목을 강철 같은 힘으로 움켜쥐고 있었. 거의 뼈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조태구의 거만한 미소가 고통과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부하들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얼어붙었다. 저 가녀린 여자의 몸 어디에서 저런 괴력이 나온단 말인가? 팽팽한 긴장감이 둘 사이에 흘렀다. 서진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생선 장수의 눈이 아니었다. 사리로 이글거리는 훈련된 전사의 눈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 내 몸에 손대지 마. 죽고 싶지 않으면. 바로 그때였다. 시장 저편에서 겁에 질린 젊은 상인 하나가 다급하게 외쳤. 경찰 온다. 경찰차 소리 들린다. 그것은 절박함에서 나온 거짓말이었지만 효과는 있었다. 조태구는 당황하며 거칠게 서진의 손을 뿌리쳤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당혹감 그리고 정체 모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서진을 가리켰다. 너 정체가 뭐야? 두고 보자고 활용파는 썰물처럼 황급히 시장을 빠져나갔다. 시장은 다시 어색한 활기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서진을 도우려 다가왔지만 동시에 그녀에게서 알 수 없는 위압감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었다. 모두가 흩어지고 난 뒤 정육점 주인 최민준이 다가왔다. 그는 난장판이 된 가게를 한번 훑어보고는 서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다른 종류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는 오직 그녀에게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 손목 힘이 여전하시군요. 서진은 부서진 수조를 정리하던 손길을 멈췄다. 그녀의 등이 순간 굳어졌다. 최민주는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날아와 서진이 지난 7년간 쌓아올린 벽을 무너뜨렸다. 칼잡이가 칼을 놓아도 몸에 밴 기술은 녹슬지 않는 법이죠. 안 그렇습니까? 박 중사. 세상이 멈췄다. 서진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그녀가 군복과 함께 묻어버린 이름. 비린내 나는 이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다시는 불릴 일 없으리라 믿었던 그 이름이 바로 등 뒤에서 들려왔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그를 마주 보았다. 불신과 경계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당신, 누구야? 최민주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지금은 그냥 고기나 파는 늙은이지만 옛날엔 국방부 정보사령부에서 꽤 오래 근무했습니다. 특수부대 작전 지원 업무를 맡았었지요. 707 부대원들에 대한 보고서 아주 지겹게 읽었습니다. 특히 박서진 중사에 대한 건 더더욱. 그는 서진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빛은 동정이 아닌 동질감에 가까웠다. 저런 쓰레기들 때문에 당신 과거를 다시 꺼낼 겁니까? 그 손에 또다시 더러운 피를 묻히면서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다. 내가 돕겠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하게 전문가의 방식으로 이 시장의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것은 동맹의 제안이었다. 전직 정보사령부 장교와 전직 특전사 부사관. 세상에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조합. 하지만 지금 서진에게는 거절할 수 없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녀가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는 사이 최민주는 그녀의 손에 작게 접은 쪽지를 쥐어주었다. 오늘 밤 10시 3번 부두. 혼자 오시오. 최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정육점으로 돌아갔다. 서진은 차갑게 식은 손바닥 안에 작은 쪽지를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을 바꿀 수도 있는 너무나도 무거운 선택지가 그녀의 손에 들려 있었다. 그날 밤 10시 3번 부두. 약속의 시간, 약속의 장소. 바다에서 불어오는 축축하고 비릿한 바람이 녹슨 컨테이너들 사이를 휘젓고 다녔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부두는 버려진 유령 도시처럼 음산했다. 깜빡거리는 낡은 가로등 하나만이 이따금씩 어둠을 희미하게 밀어낼 뿐이었다. 박서진은 그 어둠의 일부인 양. 컨테이너 그림자 속에 몸을 숨긴 채 미동도 없이 서 있었. 그녀의 손에는 낡고 익숙한 단검이 마치 그녀의 또 다른 심장처럼 조용히 잠들어 있었. 얼마 지나지 않아 근처 술집에서 조태구와 활용파 일당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들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내일 어떻게 그 건방진 생선가게 아줌마를 손봐줄 것인지에 대해 떠들어대고 있었다. 그 아줌마 눈가를 뽑아버릴 거야. 가게를 싹 다 뒤엎어버리자고. 오만함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거미줄의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 그들은 지름길이라 생각한 컨테이너들 사이에 좁고 어두운 골목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섰다. 바로 약속된 처형장이었다. 그들이 골목의 절반쯤 들어섰을 때였다. 소리 없는 소리와 함께 골목의 양쪽 입구가 검은 그림자들에 의해 막혔다. 위에서도 컨테이너 위에서도 유령처럼 검은 옷의 사내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조폭 특유의 허세나 살기가 아닌 잘 훈련된 기계와도 같은 냉철함과 침묵을 두르고 있었다. 최민준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전문가들. 뭐야, 너희들. 조태구의 부하 하나가 당황해서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강철과 뼈가 부딪히는 소리의 교향곡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싸움이 아니었다. 일방적인 제압 혹은 정교한 해체 작업에 가까웠다. 비명은 없었다. 오직 뼈가 부러지는 섬뜩한 소리와 살이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맥없이 쓰러지는 육체의 둔탁한 소음만이 어두운 교향곡처럼 골목을 채웠다. 최민준의 사람들은 단 몇 분 만에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활용파 일당을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팔다리가 기괴한 각도로 꺾인 채 그들은 더러운 바닥에서 신음하며 벌레처럼 꿈틀거릴 뿐이었다. 모든 소음이 멎고 골목에 다시 침묵이 찾아왔을 때 조태구는 자신이 홀로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술기운은 이미 차가운 공포가 되어 온몸에서 빠져나간 지 오래였다. 그때 골목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박서진이었다. 그녀는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싼 채 어떤 감정도 담기지 않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또각. 그녀의 발소리는 마치 사형수의 마지막을 알리는 사형 집행인의 발걸음 소리처럼 조태구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녀는 쓰러진 부하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조태구만을 향해 다가왔다. 너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돈 줄게. 얼마든지. 조태구가 공포에 질려 외쳤다. 서진은 대답 대신 그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그 낡은 단도를 꺼내 들었다. 희미한 달빛을 받은 칼날이 서늘하게 빛났다. 조태구는 눈을 질끈 감았다. 칼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보다 훨씬 잔인하고 정교했다. 그녀의 손목이 보이지 않을 속도로 움직였다. 날카로운 칼끝이 허공에서 섬광을 일으켰다. 조태구는 가슴께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숙여 내려다보았다. 그의 심장 바로 위에 있던 값비싼 재킷의 두 번째 단추가 깔끔하게 잘려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그의 살갗에는 아주 얇은 핏방울이 송골송골 맺혔다. 소름 끼치도록 정확한 칼솜씨였다. 서진은 그의 귓가에 바싹 다가가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가 말한 것은 단 세 글자였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의 이름. 707. 그 순간 조태구의 눈이 경악으로 찢어질 듯 커졌다. 얼굴의 모든 핏기가 가시고 새하얗게 질려버렸다. 그는 지금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 깨달았다. 이건 그냥 배짱 좋은 생선 장수가 아니었다. 국가가 키워낸 인간 병기. 자갈치 시장에 숨어든 유령. 그가 감히 건드려서는 안 될 존재였다. 서진은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경악에 차 굳어버린 조태구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말을 남겼다. 자갈치에서 손 떼. 그리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이건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다. 그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자신이 나타났던 어둠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그녀가 어둠 속으로 완전히 녹아들기 전 희미한 빛이 그녀의 검은 장갑 낀 손을 비췄다. 그곳에는 조태구의 살갗을 스치며 묻어난 아주 작은 핏방울 하나가 붉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피가 아니었다. 임무는 완수되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는 넘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선이 희미하게 남아 다시 그어지고 말았다. 며칠이 흘렀다. 활용파가 사라진 시장은 기이할 정도의 평화를 되찾았다. 상인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종종 서진 수산에 머물렀다. 경외와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하지만 정작 박서진 자신은 평화를 느끼지 못했다. 밤마다 그녀는 피와 총성,
그리고 모래바람에 꿈을 꾸었다. 폭력으로 얻은 고요함은 그녀의 마음을 더욱 공허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었다. 그날 오후 해가 뉘엿뉘엿 지며 시장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 무렵이었다. 그가 다시 나타났. 지난 며칠간 그녀의 가게 주변을 맴돌던 그 중년의 남자 박진우였다. 이전의 망설임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굳은 결심을 한 얼굴로 똑바로 그녀의 가게를 향해 걸어왔다. 서진은 생선을 손질하던 칼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또다시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다. 진우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품 안에서 낡고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를 꺼내 들었다. 그의 눈에는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간절함이 모두 담겨 있었다. 이것, 혹시...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서진은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그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반으로 찢긴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세상이 멈췄다. 사진 속에는 13살 남짓의 한 소년이 쑥스러운 듯 웃고 있었다. 그녀가 매일 밤 꿈속에서 그리던 얼굴. 그녀가 평생을 간직해온 나머지 반쪽의 주인공. 그녀의 오빠. 서진의 손에서 힘이 풀리며 날카로운 생선 손질용 칼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가게 뒤편의 낡은 서랍으로 달려갔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서랍을 여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해온 나머지 반쪽 사진을 꺼내 들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사진 조각을 진우가 내민 사진 조각에 가져다 댔다. 시간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하고 모서리가 달아빠진 두 장의 사진. 하지만 찢어진 단면은 마치 어제 찢어진 것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하나로 맞춰졌다. 한 장의 완전한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어린 남매의 모습이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들 눈앞에서 되살아났다. 그 순간 서진이 지난 수십 년간 굳게 걸어 잠갔던 감정의 댐이 무너져 내렸다. 오, 오빠. 그것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터져나오는 울음을 간신히 틀어막은 찢어지는 듯한 바람 소리였다. 극한의 훈련 속에서도 생사를 넘나드는 전장 한가운데서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 그 눈물이 지금 봇물 터지듯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강인함이라는 군복 속에 숨겨왔던 6살 어린아이의 서러운 울음이었다. 진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와락 동생을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서진아, 내 동생 박서진.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는 동생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마치 꿈이 아님을 확인하려는 듯이 그는 흐느끼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어린 동생이 입양된 후 평생을 죄책감과 그리움 속에서 동생을 찾아 헤맸던 기나긴 세월을 얼마 전 우연히 시장을 지나다 칼을 다루는 한 여인의 모습에서 어린 동생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의 평온한 삶을 깨뜨릴까 두려워 차마 다가서지 못하고 며칠을 주변에서 맴돌기만 했다고. 이 모든 광경을 최민주는 자신의 정육점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뚝뚝한 얼굴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며칠 전 그는 가게 앞에서 서성이는 진우에게 먼저 말을 걸었다. 누굴 찾으시오? 진우는 망설이다. 반쪽 사진을 보여주었고 최민주는 사진을 본 순간 모든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진우에게 용기를 내어 다가가 보라고, 어쩌면 기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등을 떠밀어 주었던 것이다. 핏줄이라는 건 칼로도 끊을 수 없는 법이지. 최민주는 나직이 읊조리며 다시 고기를 썰기 시작했다. 서진과 진우는 한참을 부둥켜 안고 울었다. 40년간의 그리움과 서러움을 모두 쏟아내듯이. 시장 상인들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 서진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에 몸을 떨었다. 진정한 가족의 온기였다. 하지만 그처럼 애틋하고 찬란한 재회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다. 그들의 행복을 시기라도 하듯 시장 입구에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잘 다려진 검은 정장 차림의 두 사내. 그들의 날카로운 눈은 시장을 훑더니 이내 한 점에 정확히 꽂혔다. 바로 눈물 흘리는 남매가 서 있는 서진수산이었다. 40년 만의 기적 뒤에 또 다른 냉혹한 현실이 그녀를 찾아오고 있었다. 박서진 씨 되십니까? 나이가 더 많아 보이는 형사가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의 소란스러움 속에서도 유독 차갑고 명료하게 들렸다. 서진은 오빠의 품에서 천천히 떨어져 눈물을 닦았다. 그녀의 심장이 다시 차갑게 내려앉기 시작했다. 활용파 조직원 집단 폭행 사건으로 조사차 나왔습니다. 며칠 전 밤 10시경 박서진 씨는 어디서 무얼 하고 계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형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진우가 동생을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지만 서진은 그의 팔을 가만히 잡으며 제지했다. 그녀는 형사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이 없었다. 지켜야 할 것이 생긴 사람의 고요하고 단단한 결의만이 존재했다. 가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요. 혼자였다는 걸 증명할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형사가 비웃듯 물었. 바로 그때였다. 기적은 어쩌면 가장 평범한 곳에서 시작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아니에, 우리 서진이 언니, 그날 밤에 저랑 같이 있었는데 목소리의 주인공은 옆 가게 젓갈 장수 은주였다. 그녀는 팔에 묻은 젓갈 양념을 닦을 생각도 못한 채 달려나와 말했다. 가게 마감하고 요 앞에서 뜨끈하게 국수 한 그릇하고 헤어졌어에. 제가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과일 가게 옷이 아줌마가 거들고 나섰. 맞아에. 내 삼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구마. 우리 가게 앞에서 국수 묻고 헤어지는 거.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우리 언니가 그 시간에 혼자 있었을 리가 있나. 그것이 시작이었다. 건어물 가게 할머니, 채소 파는 총각, 횟집 사장님까지 시장의 모든 상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저마다의 목소리로 서진의 알리바이를 증명했다. 서진 씨가 우리 가게에 들러서 애들 주라고 과자 사갔어요. 나한테 내일 쓸 생선 미리 주문하고 갔는데 그게 10시 반은 넘었을 거요. 그들의 이야기는 조금씩 달랐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단 하나였다. 우리 박서진은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하나의 거대한 방패, 그 어떤 법의 논리보다도 단단한 침묵의 벽이 되어 서진을 보호하고 있었다. 형사들은 당황했다. 눈앞의 상인들이 모두 입을 맞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의 단호한 눈빛과 끈끈한 연대 앞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나중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씁쓸하게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경찰이 떠나자 상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각자의 자리로 흩어졌다. 하지만 서진은 알고 있었다. 방금 전 자신을 감싸 안았던 그 따뜻하고 거대한 힘을 평생을 외톨이로 이방인으로 살아왔던 그녀였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비린내 나고 시끄러운 이 자갈치 시장이 바로 자신의 울타리이자 또 다른 의미의 가족이었다는 것을. 그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뜨거운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저녁 서진은 오빠 진우의 작은 집에서 40년 만에 첫 가족 식사를 함께했다. 따뜻한 불빛 아래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상.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풍경이었다. 서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어렵게 입을 열었다. 오빠, 나 사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것을 고백했다. 왜 군대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했는지.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부대 707 특임단의 이야기와 박중사라 불리며 총과 칼을 휘둘러야 했던 자신의 과거를, 피와 상처로 얼룩진 시간들을. 그녀는 오빠의 눈에서 경멸이나 두려움을 보게 될까봐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 긴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그저 묵묵히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마침내 서진의 고백이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 너머로 손을 뻗어 동생의 손을 잡았. 총과 칼을 쥐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희미한 흉터들이 남아있는 그 거친 손을. 그는 동생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 쥐며 나직이 말했. 고생 많았다. 서진아. 그 한마디에
서진의 마지막 방어벽마저 무너져 내렸다. 다 지난 일이야. 괜찮아. 이제 오빠가 있잖니. 넌 이제 집에 온 거야.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용서였다. 그녀가 평생을 갈구했지만 감히 바라지도 못했던 완전한 이해와 포용이었다. 서진은 그제야 아주 오랜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등을 짓누르던 수십 년의 무게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박진우의 동생, 그리고 자갈치 시장의 소중한 가족이었다. 그녀의 등 뒤에 새겨진 흉터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지만 이제 그 무게는 예전 같지 않았다.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자갈치 시장의 짠내 섞인 바람은 여전했지만 서진수산의 풍경은 이전과 사뭇 달라져 있었다. 박서진의 얼굴에서 굳은 표정이 사라진 지 오래였다. 그녀는 이제 손님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았고 퉁명스러운 말투 속에는 따스한 정이 묻어났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주 웃었다. 눈가에 자리 잡은 웃음주름은 그녀의 등에 새겨진 흉터보다 훨씬 더 깊고 선명해 보였다.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오빠 박진우가 있었다. 은퇴 후 그는 여동생의 가게에 나와 어설픈 솜씨로 일손을 돕는 것이 가장 큰 낙이 되었다. 4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들에게는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고 행복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러온 서진은 자신의 가게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낡고 빛바랜 서진수산 간판 위에 새로운 나무 간판 하나가 더 걸려 있었다. 잘 다듬어진 향나무에 힘있는 글씨체로 새겨진 문구. 흉터는 지울 수 없어도 손맛은 거짓말을 안 한다. 서진은 한참 동안 그 간판을 올려다보았다. 누가 이런 것을. 그녀가 감동과 의문이 뒤섞인 눈으로 주위를 둘러볼 때 따뜻한 커피 두 잔을 든 최민준이 다가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진의 옆에 서서 그녀와 함께 새 간판을 바라보았다. 좋은 글귀구먼. 서진이 묻지 않아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장 상인 모두가 그녀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것을. 과거의 상처를 모두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진심과 가치를 믿는다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인정이자 수용이었다. 그녀의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까지도 온전히 품에 안아주는 이 자갈치 시장이라는 거대한 가족의 방식이었다. 그날부터 서진의 가게는 더욱 번창했다. 새 간판의 이야기는 입소문을 탔고 그녀의 정직한 손맛을 찾아오는 손님들로 가게는 늘 활기가 넘쳤다. 가게 한쪽 벽에는 이제 낡은 흑백 사진 대신 환하게 웃고 있는 남매의 컬러 사진이 걸려 있었다. 재회 후 처음으로 함께 찍은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진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노을이 붉게 타오르는 초여름 저녁. 분주했던 하루를 마감하며 서진은 오빠와 나란히 가게 앞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늘 그랬듯 날카롭게 빛나는 칼이 들려 있었다. 그녀는 칼날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오빠 그녀가 나직이 입을 열었. 이 칼이 옛날에는 사람을 해치는 칼이었어. 내 손에 들린 이 칼에는 원망과 분노, 그리고 화약 냄새만 가득했지. 진우는 말없이 동생의 어깨를 감쌌다. 그런데 이상하지. 지금은 이 칼로 사람들을 살리고 있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가족의 식탁에 행복을 전해주고 있으니 말이야. 어쩌면 이 칼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준 건지도 모르겠어. 그녀는 진정한 구원을 찾았다. 그것은 과거를 지우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상처와 기술을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더 나은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것. 사람을 해치던 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녀가 찾은 진정한 자신만의 구원이었다. 진우는 서진의 거친 손을 꼭 잡았. 내 손맛이 아니라 내 마음이 훌륭해서 그런 거야. 서진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저녁 노을이 바다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자갈치 시장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따뜻한 불빛이 가득한 시장 안쪽 그들의 집으로 향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새겨진 깊은 흉터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온기를 나누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아닐까. 칼날처럼 차가웠던 한 여인의 이야기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손맛과 결코 식지 않을 가족의 온기로 자갈치 시장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남게 될 것이었다.